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른 시간에도 이렇게 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더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 17회를 맞이하고 있는 제주 포럼 오늘 마지막 1차 첫 번째 세션 진행을 할 텐데요.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정종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외신 기자의 눈으로 본 동아시아 공존과 협력을 위한 한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세션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분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1996년 제30회 외무고시로 외교부로 입부를 하신 후에 외교부 조약과장 그리고 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 공사 참사관을 거쳐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외교부 부대변인으로 재직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첫 번째 세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Hello. 안녕하십니까.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의 좌장을 맡은 외교부 부대변인 안은주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그간 한국 외교에 대한 외신 보도 동향을 함께 살펴보고 해외 유수 매체의 언론인을 초청하여 그들의 시각을 통한 향후 국제 무대에서의 한국의 바람직한 역할과 한국에게 요구되는 주요 메시지 관리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Today we are 네, 그럼 오늘은 네 분의 패널 분들을 모셨습니다. 싱가포르 혹은 한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한 분씩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 옆쪽에 계신 분이 폴라 행콕스 CNN 서울 특파원님이십니다. 1997년에 CNN에 입사하셨고 한국에서 2021년부터 계셨습니다. 듀폰 콜롬비아 어워드 상을 2004년 수상하셨습니다. 당시 인도해 쓰나미 기사로 상을 받으셨고 2006년에 모럴 어워드를 수상하셨습니다. 중동의 분쟁을 다룬 기사 덕분에 수상하셨고 로얄 텔레비전 TV 저널리즘 어워드 2019년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홍콩 기사에 대한 내용에 대한 수상이었습니다. 1대1 윤석열 대통령 담화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옆에 계신 분은 임연숙 채널 뉴스 아시아 서울 지국장님이십니다. 임 지국장님께서는 굉장히 경험도 많으시고 서울에서 특파원 활동 오래 하셨습니다. 로이터에 1990년대 처음 입사하셨고 그 이후에 여러 언론사를 거쳐서 AAP라던가 블룸버그라던가 CNN 등을 거치셨습니다. 임 국장님께서는 한반도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주요 사건을 다 취재하셨고 또 동북아에 대한 다양한 취재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외신기자 클럽 회장을 2번 연임하셨습니다. 그 옆에 아오키 요시유키 NHK 서울 지국장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HK를 1994년 입사하셨고 시드니 호주에서 2014년에서 2020년까지 근무를 하셨습니다. 도쿄에서 한반도 팀 총괄로 일하셨고 서울에 대한 보고를 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파견을 오셔서 서울 지국장 특파원 생활을 2009년부터 하셨습니다. 최근 아오키님께서는 박진 외교장관님과 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대담을 취재하기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릭 바그쇼 시드니 모닝 헤럴드 특파원님이십니다. 북아시아 특파원을 맡고 계십니다. 2014년 입사하셨고 그동안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취재하셨습니다. 정책, 교육, 그리고 경제에 관한 기사를 취재하셨고 특히 서울에서 중국이라던가 싱가포르에 대한 그런 기사를 취재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진행할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할 때 제가 간단한 배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족교역 연설을 잠깐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패널 분들께 7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주제와 관련된 그리고 하위 주제와 관련된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30분 정도 또 종합 토론을 할 시간이 있을 것 같으니 그때 서로 또 얘기를 주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15분 정도 이제 청중분들과 질문 답변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기조 연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96년 외교부에 입사했고 그때나 지금이나 제 주변 동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국의 위상이 정말 크게 변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한국의 경제 부상 덕이기도 하고 지정학적인 이 한반도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라는 것이 다른 국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국가로 떠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류 역시도 기여를 했습니다. 한국의 음악이라던가 음식이라던가 등등이 크게 인기를 끌었고 뭐 그 이유엔 여러 개가 있겠습니다만은 한국의 이런 문화가 전 세계 언론을 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한국의 이 외교 역시도 급물살을 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그것이 저희 외교부의 꿈이기도 합니다. GPS가 되겠다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한국은 중추국가로 떠나서 전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의 외교의 가장 큰 과제라고 한다면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더 멀리 보면은 한반도를 벗어나서 시각을 넓혀 보면은 더 많은 인도 태평양 지역까지 안보 협력이라던가 강력한 동맹력이라던가 아니면 경제 안보 등의 이슈까지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겁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이런 규범을 자리 잡게 해줄 수 있는 이 세계의 질서의 중심이 되고자 합니다. 한국은 그동안 탄탄한 회복력에 있는 안정적에 있는 공급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혁신의 그리고 기술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서 전 세계의 글로벌 문제를 많이 해결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박진 외교장관님께서도 진심을 담아서 어제 저녁에 연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거의 다 해주셨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아주 유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이 이제 중추국가로 거듭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끔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한국이 반드시 더 목소리를 높여서 훨씬 더 강력한 이 소통의 중심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한국이 이런 목소리를 전 세계에 당당하게 알릴 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제 몫은 그러한 전략적 소통을 외교부에서 조율하는 일일 것입니다.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만은 효과적인 소통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서 저는 이 특파원님들의 지혜를 좀 빌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외교부 입장에서는 등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쯤에 외교부 단 등록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이 서비스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2주에 한 번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통해서 연례 최초로 한국 외교부 주최로 이런 회의를 가졌고 거기에 더해서 2개의 효과적인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채팅룸 그리고 이메일 리스트를 만들어서 적시에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외교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한국의 위상이 전 세계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전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에 대한 뉴스 보도 수가 3배나 지난 10년 동안 늘어났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한국 관련 뉴스를 보시면은 아시아 미디어에서 다뤘고 일본이 그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2위는 미국이었고 중국, 인도, 그리고 영국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숫자의 일본에 대한 한국 보도 숫자 그리고 그 꼼꼼한 보도를 보면은 앞으로 저희가 훨씬 더 많은 우호적인 그런 언론 관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일 관계 개선 이유를 기대해 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느낀 것은 더 많은 외신 기자들이 지역 서비스를 서울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NYT 같은 경우도 글로벌 뉴스허브를 2021년 5월에 한국에 열었고 디지털 팀을 홍콩에서 한국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역시도 글로벌 뉴스 허브를 서울에 작년 7월부로 열게 되었습니다. 모파 외교부 역시도 앞으로 또 이러한 접촉면을 앞으로 더욱더 넓혀서 그리고 더 깊게 만들어서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파는 귀를 활짝 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회를 이용을 해서
외신 기자님들과 함께 더 많은 것들을 배웠고 어떤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보는지 배우고 한국을 그동안 많이 취재했던 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의 목적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반도의 사태를 명확히 보는 것입니다. Korea 그리고 한국이 어떤 역할을 통해서 자유, 평화, 한반도의 번영을 이루고 더 나아가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될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각 언론사에서 4분의 외신 기자를 모셨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에 대해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글로벌 커뮤니티와 소통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세션의 제목은 외신 기자의 눈으로 본 동아시아 공존과 협력을 위한 한국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in order 자, 그러면 토론을 시작하기 위해서요. 일단은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3가지 하위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국가적인 관점을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의 외신 그리고 외교, 공공외교 담당하면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관점은 여러분의 경험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외교 노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서의 경험을 물론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하위 주제는 어떤 것이 한국 정부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서 중요한 영향력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과 청중들과 소통을 할 수 있을지, 글로벌 사회와 소통할 수 있을지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의 얻은 지혜나 경험이 있으면 당연히 말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의 부대변인이나 대변인이 이런 질문을 언론인에게 드리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요. 사실 조금 이제 입장이 바뀐 것 같습니다. 멀지 않게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의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가름하고 첫 번째 패널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라 행콕스 특파원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셔서 그리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함께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일반적이진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먼저 말씀하신 내용을 기반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한국에 대한 그런 뉴스가 지난 10년간 3배가 늘었다라고 하셨는데 좀 흥미롭습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한국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제가 보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예전에 한국에 왔을 때보다 2011년도에 한국 왔을 때보다 제가 취재하는 내용들보다 더 다채로워졌습니다. 특히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가 전 세계로 휩쓸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발전도 보실 수 있죠.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불공정에 대한 일들도 있습니다. 성적 불평등이라든지 불평등, 국가 내 불평등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죠. 우리가 예전에 했던 이야기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이야기도 하고 있고 북한의 핵 야망, 미사일 야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대화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도하고 취재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저는 CNN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미국 미디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미국의 미디어 입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에 있어서 북한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어쩔 수 없이 온라인에서 정말 많은 클릭수를 얻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북한 내용 같은 경우는요. 이제는 저희가 사람들이 뭘 읽는지, 얼마나 오래 읽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특정 기사를 읽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살펴보면 북한 내용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 읽는 그런 보도 기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측면에서 보자면 역시 북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야말로 대부분의 미국 미디어가 한국에 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한국에 하는 것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중점을 두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미중 관계 또 말씀해 주셨는데 미중 관계 역시 저희가 앞으로 조명을 더 하게 될 것이고요. 현재는 가장 지배적인 그런 내용이 앞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회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과 얼마 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있을 때 저희가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굳은 의지를 보았었습니다. 미국에 대한 그런 미국과 한국은 강력한 동맹이다라는 그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 두 정상 간의 대화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중국이 과도하게 예민하다라는 민감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한국의 이런 포지셔닝에 있어서 좀 예민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제가 봤던 언사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그런 언사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적인 그런 중국의 보복이나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요. 물론 미국 언론뿐만이 아니라 국제 미디어 역시 저희가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소프트 파워 측면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입니다. 오징어 게임이 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오스카 수상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에미에서 이정재 배우가 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정말 온라인에서 코멘트를 보면 댓글들을 보면 흥미로운 것들이 많은데요. 일부 댓글을 보면 이정재 배우가 최초로 에미상 남우주연상을 받은 아시아 배우다라는 댓글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초의 아시안으로서 그런데 왜 아시아계 미국인이 아니라 아시안이 받았느냐라는 그런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미국을 굉장히 휩쓸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자체 그런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구축하려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한국의 오징어 게임과 같은 그리고 기생충과 같은 이런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은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 중에 하나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재밌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개념입니다. 사실 100% 제가 정확하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지금 시점에서 모르겠습니다. 물론 굉장히 대단한 캐치프레이즈이긴 합니다. 제가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도 여쭤봤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근데 이와 관련된 문서들을 보자면 굉장한 개념입니다. 한국이 전 세계를 바라보고 그리고 전 세계에 한국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소프트 파워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보여주겠다라는 야심찬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 커뮤니티에서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것인데 아직은 제가 보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가 국제사회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국제적인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를 크게 낸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5년 동안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글로벌 중추 국가를 만들어낼 것인지도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힘이 있는 국가에게는 국제적으로 많은 기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국가에 대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는 영향력이 있는 국가입니다. 국제적으로 많은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도, 그 기준도 굉장히 국제사회 기준도 굉장히 기대에 대한 기준도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신 미디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외신 기자들의 그런 중점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보다 더 많은 외신 기자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베이징에 들어갈 수 비자 이유 때문에 외신 기자들이 베이징에 중국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에 더 많이 오는 이유도 있고요. 저희가 상당히 많은 보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 관한 보도들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외신 기자들이 한국에 있기 때문이죠. 제가 한 가지 경고 아닌 경고의 말씀을 드리자면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사실 한 국가에 외신 기자들이 너무 많으면 기자들이 많으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죠. 한국은 당연히 굉장히 높은 기대치를 요구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위상에 대한 글로벌 무대에서의 한국의 위상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그 어떤 국가도 사실 그 어떤 국가도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더 많이 조명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를 들면 사회적 불평등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성 불평등이라든지 젠더 불평등 혹은 차별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보다 더 많은 중점, 조명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뉴스만 보시게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한국이 하나된 그런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역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많은 언론인들이 동감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기대치가 올라간다는 날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국가가 전 세계에서 힘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경우는 그 국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데요. 특히 미국의 동맹국이면 더욱더 그럴 겁니다. 보다 더 목소리를 국제사회에서 내고 싶다라고 할 때는 보다 더 많은 조명을 받게 되고 기대치가 높아질 겁니다. 제 코멘트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다른 지국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After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발표를 들은 다음에 다음 분으로 넘어가고 네 분 말씀을 다 들어본 다음에 저희가 종합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Q&A 세션으로 청중분들과 함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임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임연숙이라고 합니다. 채널 뉴스 아시아에서 일하고 있고요. 일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두 분께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한국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특히 이 국제사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에 있는 TV 스테이션에 일하고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더 한국이 아시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1988년 기자 생활을 시작했는데 당시 코리아 타임스라는 영문 그 언론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서울 올림픽에 대해서 취재를 했고 1990년에서 로이터 외신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홀라 씨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1990년대에 취재했던 그런 기사들을 보면은 학생 데모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데모를 했다. 그래서 편집장이 저를 맨날 나가라라고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네모라던가 최루탄이라던가 그런 기사들을 거의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가 한국에서 이렇게 뿌리내리게 된 거겠죠. 근데 지난 몇 년 동안 봤을 때 완전 다른 기사 성격의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서 시작을 했던 채널 뉴스 에이시아 역시도 아시아의 눈으로 여러 가지 기사를 쓰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CNN이라던가 다른 미디어 보더라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그런 사회적인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경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취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뭐 북한에 대한 보도라던가 아니면 중국에 대한 중한 관계라던가 중일 관계라던가 한일 관계라던가 그런 기사들을 다른 국제 미디어보다 훨씬 더 많이 보도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 가지 제가 든 생각이 제 개인적인 관찰에 의하면 제가 한국에서 특파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국의 역할, 아시아의 역할은 무엇일까? 한국이 지금 크게 성장을 했고 아까 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한국 자체가 전 세계에서 그 위용을 떨치게 됐는데 제 주변 사람들 아시아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얘기를 해보면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너무 지나치게 지금도 한반도에만 치중되어 있다.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러시아의 관계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라는 것이 아시아의 일부인 거를 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은 아시아 리더들이 사실 한국이라는 지역을 아시아의 리더로 보고 있지는 않다고 느꼈습니다. 아시아는 지금 국제 무대로 대비하려고 있는데 그런 시각을 받고 있는 거죠. 제 기억으로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그 햇빛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아세안 국가들, 10대 국가들에 좀 더 집중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당시 조금 더 한국의 이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향상시켜서 미국 같은 동맹, 중일과 같은 동맹 관계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거의 근처도 가지 못했죠. 그래서 한국이 지금 이런 외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가끔 드는 생각이 이 외신 기자의 눈으로 본다면은 지금 10대 경제 강국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은 조금 더 훨씬 더 지금 아세안 사안에 좀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인정을 받지 않을 것인가?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국제로 나기 전에 아시아부터 조금 리더격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10대 경제 국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3위, 4위 이렇게까지 곧 올라갈 텐데 그렇게 된다면 어느 순간에 가서는 한국이라는 국가가
아마 이 점을 깨달을 거고 훨씬 더 아시안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의 줄다리기가 이제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사안만 보시더라도 아시다시피 북한이 지금 비핵화라던가 아니면은 남북 관계라던가 이런 문제들 보더라도 아세안이야말로 사실 다자간 블록, 북한과 관계를 맺고 있는 다자간 유일한 블록이죠. 미국이라던가 아니면은 북한의 정상회담 보면은 북미, 하노이, 싱가포르에서 다 만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사람이 그리고 한국에서 외신호이라는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 저희는 북한에 대한 그리고 북중 관계라던가 아니면은 일본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를 할 때마다 어쩌면 혹시 우리가 한국이 뭘 하는지 보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리더로 자리매김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 친구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외국 사람이 아시아 내에서 그렇지 한국 인정하지 한국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라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국제사회 원조를 과거에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이 조금 더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젯밤에서도 외신 기자분이 인도차이나 전략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게 곧 공표가 될 것이죠. 저도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고 얼마나 많은 중점, 관심사들이 들어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한국에 대한 더 많은 기사,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사를 좀 더 많이 썼으면 좋겠고 아시아의 리더가 돼서 좀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어찌됐든 저도 그렇고 모든 외신 기자가 그러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전 세계에 그런 식으로 한국의 역할을 알리기 위해서는 아시아 내의 역할을 알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그런 정보들 저희가 그런 정보에 최대한 열람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열람을 할 수 있어야 저희가 기사를 쓰겠죠. 그래서 아시아에게 저희가 한국의 이 역할을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폴라 씨도 말씀하셨지만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것이 우리의 이 새 정부의 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선 지 5달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 이제 국가 비전을 건설해 나가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글로벌 중추 국가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인도 태평양 정책도 저희가 곧 공포할 예정인데 그 정책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비전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이 조금 더 나중에 본격적으로 펼쳐지면 이러한 목표구나라는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오키 지국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Please allow me to. 네, 제가 한국어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해서요. 반갑습니다. 아오키입니다. 앞에 두 분 보도 경험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살짝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 취재를 시작한 게 2002년도였습니다. 월드컵 직후에 있었던 그 대통령 선거,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 탄생했죠. 그때가 제가 처음이었고요. 네, 특파원으로서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그때가 2007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도 있고, 그때 정권 교체가 됐죠. 그런 것들 이제 취재 좀 했었고요. 아무래도 일본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가까운데 비슷하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많이 다를까? 일단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 교체가 있다는 것, 일본에서가 거의 여태까지는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모든 것이 다이나믹하게, 그리고 또 뭔가 결정 나면 빨리 돌아가는 것, 일본과는 굉장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것들이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이 굉장히 저희 일본 사람들이 볼 때 신기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랬었고요.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 NHK뿐만 아니라 저희 일본 모든 언론사들이 한국에 관한 뉴스 그 기사를 내보낼 때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그만큼 저희도 많이 인원을 투입해서 한국에 관한 보도를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특파원 때 2006년에서 9년까지 특파원을 했었을 때 외교부에서 아까 그 부대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배경 설명, 백그라운드 브리핑 같은 걸 외신들이 들어가는 거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도 참석까지 못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정규적으로 좀 해외 그 기회를 주신 거는 굉장히 저희가 한국 외교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신에 대한 그런 정보 공유, 제공 그런 기회 주시는 거랑 내신들, 한국 언론사한테 주는 기회가 살짝 내용이 다르다는 지적. 제가 좀 100% 검증을 좀 안 해봤는데 어떤 그 기자들 말 들어보면은 꼭 그러니까 다 동일한 내용이 아닐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당연히 그런 건 기자들 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외신 기자들이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안 나왔다. 이럴 수 있는데 그 기회가 조금 기회라기보다는 그런 그 백그라운드 브리핑 때 그 내용이 조금 다를 때가 있다는 걸 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지금 나와 있는 글로벌 진출 국가로서 한국이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개념은 뭐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여태까지 그 4강 외교라고 해서 특히 이제 지난 정부 때는 그러니까 북핵 문제, 남북 관계 이런 것들 이렇게 잘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선하기 위해서 4강 외교를 많이 힘을 많이 쓴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글로벌 진출 국가라고 해서 그런 4강뿐만 아니라 모든 아세안도 그렇고 지난번에 순반하셨던 유럽 이쪽에서 크게 외교를 하는 거는 굉장히 그 개념이 아주 우리 기자들 사이에도 굉장히 잘 좀 하고 있다. 굉장히 평가할 만하다. 이런 말이 많이 우리가 좀 하고 있습니다. 되게 파리가 이렇게. 네, 근데 그런 만큼 외교부도 외신이 구별 없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통령이 순방하실 때 그 나라 방문하시면은 내신들보다 그러니까 외신이 더 중요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지금도 저희 외신에 대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긴 한데 더욱 더 그런 저희한테 기회를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지국장님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가 이제 내신에 제공하는 브리핑과 외신에 제공하는 브리핑이 조금 다르다 그러셨는데, 질문의 어떤 그 내용도 좀 다르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to expound on this a little bit more. 네,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외교적 담론 같은 경우는 항상 명확할 수는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쩔 때는
의도적으로 좀 애매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런 균형을 잡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기밀성이라든지 혹은 기밀성과 이런 명확성 간의 그런 애매함이 있다든지 알 권리와 기밀 간의 그런 균형을 잡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3자가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파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외교적 담론이 때로는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기자분들께서 이를 직접 핵심을 파악하기 위한 단어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다음은 에릭 콘라드 바그쇼 특파원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제가 한국에 왔었는데요. 와서 이제 3월에 있었던 대선을 취재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K-팝 커버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춤추는 돌고래라든지 굉장히 2,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서울 광장에 서울 스퀘어에 있었고요. 제가 한국어로 제대로 발음을 못하겠지만 정확하게 한번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 그 광장에 있었는데요. 놀랐습니다. 굉장하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역동적인 그리고 활기찬 민주주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0년 만에 독재에서 벗어난 국가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저희가 한국관에서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종종 자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많이 들은 적도 없고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아시아에게 있어도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었고요. 유럽에게도 흥미로운 이야기거리였고요. 그리고 이 두 지역 모두 자신만의 그런 전쟁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제주의, 독재주의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한국과 다를 수가 있죠. 한국 역시 마찬가지로 리스크가 있습니다. 한국도 의견이 있고 그리고 목소리를 냅니다. 근데 다시 말해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여기에는 이제 외교부에 좀 도전 과제를 제시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바로 행정적인 그런 관료주의로 인해서 리스크를 과거에는 감수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국은 당연히 너무나도 명백하게도 정말 중요한 지정학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누구든 한국의 위치에 대해 좀 지식이 있으시다면 이 뉘앙스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보면은요, 굉장히 방에서 가장 큰 목소리는 사실 뉘앙스 없이 그냥 목소리가 크기만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배적인 그런 강력한 중국의 외교부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똑같이 강력한 그런 의견들이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미중 가운데 살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기에는 접근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스크를 수용할 수 있는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교부가 열린 마음으로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지정학적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만과 인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국가 역시 굉장히 어려운 지정학적 환경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한국보다 이 두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듣습니다. 제가 본국에 있을 때 에디터분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관점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거에는 사실 이런 질문을 들으면은 좀 좌절스럽다, 좀 관계가 좋진 않다 이런 이야기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 미디어 이외에서는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호주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관심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이게 종종 시간에 따라 바뀝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한국이 정말 중요한 외교적인 국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칩4라든지 오커스 동맹이라든지 쿼드라든지 혹은 파이브 아이즈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그런 다자주의 그룹들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인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주변에만 머무는 느낌입니다. 청정에너지, 수소, 그다음에 철광석 수출, 그리고 문화 관련된 문제들도 이슈들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있다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한국의 위치가 그 호주 독자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외교부가 이런 변화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에도 굉장히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일부 제 코멘트를 통해서는 이런 외교뿐만이 아니라 사실 한국 기업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학계라든지 그리고 문화계 리더들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이런 컨퍼런스에서 볼 수 있는 주제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주저하는 그 수준이 좀 있습니다. 열린 토론이라든지 열린 질문에 대한 그런 주저함이 정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전반적인 사회 전체적으로 이런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된 문화겠죠.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루어졌던 것이겠죠. 근데 이런 문화가 조금은 상황에 따라서 진화하고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주제로 들어가 보자면 과거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권력주의적이다. 그래서 사전에 받은 질의를 해야 되고 또 굉장히 많은 인터뷰 거부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외교부가 이런 이 글로벌 중추국가를 선언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러한 외교 기자관의 관계, 외신 기자의 관계 개선하기 위해서 좀 팁을 드리자면 저희 기자들은 어제 밤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한 말을 그대로 쓰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물론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항상 들은 거를 스스로 저희가 정리해서 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한 간단한 뭐 사실 검증 그렇다 아니다라고 떨어지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좋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인터뷰 거부가 뭐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데 세부 질문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거부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정보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인터뷰를 진실되게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아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어떤 절차를 다 소모적인 절차를 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거절하는 게 더 낫다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적지 않은 사전에 우리가 협의하지 않은 그런 질문들도 던지는 것들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추세가 되고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굉장히 사전에 준비한 재미없는 그런 답변을 하는 것보다 굉장히 의미 있는 답변을 하는 것들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백그라운드 브리핑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보도를 한다고 했을 때 사전에 정해진 것보다 좀 더 자유롭게 열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더 좋지 않나. 그래서 꼭 기록 중심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미국이 이런 거 굉장히 잘합니다. 미국 국무부 같은 경우에도 매주인 것 같은데요.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매주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사안을 거기서 자유롭게 얘기를 나눈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에 대해서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거기에 더해서 사실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한데 그런 브리핑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어로 번역되는 그런 스피치들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수천 개의 이메일을 그런 식으로 저희가 자주 받아보는데 한국의 외교부 입장에서 봤을 때 혹시 그 중에서도 우리의 관심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딱 그 방향에 맞게 좀 정리해 주면은 이걸 보는 게 좋겠다. 뭐 바쁘시지만 요거 정도 보시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굉장히 또 좋을 것 같다라는 팁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자신감 있는 국가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질문을 얼마든지 던져라라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거는 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겠고 어떤 거는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주 포럼도 그러한 점에서는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사람, 대만 사람, 우크라이나 사람, 러시아 사람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적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은 한국 사람들, 한국 학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 외에 뭐 대사분들 그리고 정부 관계자분들이 와 계시는데 솔직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지금 프로그램에서 43번이 언급이 됐는데 우크라이나 연사는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32번 언급됐는데 러시아 연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싱크탱크에서 다수가
참여했는데 대만 참여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을 다 초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명확하게 상황을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시각을 넓혀서 조금 더 야심차게 그런 시도들을 해보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어려운 질문들을 서로 던져보는 것들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적이 될 수 있는 혹은 동맹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서로 얘기를 해본다면 어떨까. 제주 포럼이 만약에 평화의 섬을 꿈꾼다면 조금 그런 식으로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들을 제가 잘 전달해서 외교부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그런 말이 이제는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중간에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이제 태어났고 목소리를 높여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변화들이 실제로 수년 전부터 감지되고 있었는데 지금 새 정부 역시도 외교 서비스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조금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다양성이 보장된 참가자가 필요할 것이다. 제주 포럼 주최 측에서 항상 그 부분을 인지하고는 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다시 한번 고려를 지금 고려하는데 코로나 19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말씀하신 점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종합 토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는 많지 않아서요. 혹시 서로 코멘트 해주실 것 있으시면은 지금부터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라도 바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는데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한 번씩 돌아갈까? 네, 폴라 씨. 네, 모두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조금 많은 생각들, 자극되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얘기를 제가 들어봤을 때 여러 시각이 나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접근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10년 이상 계속해서 그런 접근성에 대한 지적들이 꾸준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정권을 거쳐서 계속 지적된 점이었는데 한국에 대한 모든 것들이 모든 이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서 지금이야말로 정말 이런 외신 기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특히 내신 기자도 그렇고 그런 정보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있는 외신 기사들은 약간 조금 더 주변에 있다고 할까요? 약간 뉘앙스를 제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어떤 식으로 사고하라라고 어떤 종용을 당하기는 좀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정권을 제가 꼽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도 얼마 안 됐잖아요. 저희가 과거에 어떤 거부감, 저항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어떤 기초적인 정보에 조금 열람하기 어렵다. 수없이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권은 아직 제가 못 느꼈습니다만 나중에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연합뉴스의 말을 제가 빌려오자면 제가 이런 말을 빌려오는 거 싫어한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그런 빌려오는 것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브리핑이 중요하고 이것이 정말 유용하다라고 저희가 느껴왔습니다. 사실 백그라운드 브리핑의 그 중요성을 보시면은 그런 뉘앙스라던가 배경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많은 브리핑이나 백그라운드 브리핑이 내신 기자나 외신 기자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정보가 조금 가용하지 않을 때 아니면은 내신 기자와 똑같은 정보를 받아보지 못할 때 사실 아까 예제를 잘 해주셨는데 국무부에서 펜타곤에서 그리고 화이트하우스에서 어떤 정보를 올릴 때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백그라운드 브리핑 한다고 했을 때 기자가 아니더라도 가서 참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전사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투명성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느꼈고 특히 글로벌 리더가 되려면 필수 전제 조건이겠죠. 그래서 한국이 지금 글로벌 리더 중에 하나가 되려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윤 대통령이 아침에 도어 스태핑을 한다고 들었을 때 굉장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반응이 상반됐죠. 좋은 아이디어다, 나쁜 아이디어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도어 스태핑이 미국 대통령이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출시켜서 기자들과 만나서
사람들의 손으로 뽑힌 민주주의적인 대통령이니까 답변을 할 의무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열린 접근성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리더에서 시작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렇게 아래까지 다 낙수효과로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약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더 거들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년 여기 계셨다고 했었죠. 접근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서울 외신 기자 클럽에 회원이 된 지 한 30년 벌써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면은 제가 지난 밤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정권에 들어서면 새로운 정권 관계자들을 만나게 되고, 이러한 외신 기자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얘기들을 항상 하는데, 30년 전에 사실 저희가 접근성을 더 달라 똑같은 말을 내신 기자들의 입에서도 나왔던 걸 기억을 합니다. 지금에도 제가 지금 이사회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여전히 지금 정부 관계자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접근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네, 맞는 사실입니다. 한국이 보다 더 많은 접근성을, 예전 20년, 30년 전보다 더 많은 접근성을 기자에게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성장했고 이제는 국제무대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한국이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자면요. 당연히 한국 내에 외신 기자 베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미디어들이 한국으로 특파원을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본사에서는 저희가 연합뉴스를 인용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작성한 그런 스토리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놀라는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런 보도의 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이 전 세계에서 받는 그런 양을 보았는데, 보도 양을 보았는데, 아시아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아는 사실 한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아시아 국가의 미디어, 예를 들면 싱가포르 미디어 같은 경우는 정보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좀 소외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항상 미국, 일본, 다른 국가나 다른 미디어들에 좀 뒤쳐져 있는 소외된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국가들의 미디어들 같은 경우가 좀 더 중요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이 만약에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고자 한다면 당연히 다른 미디어도 신경 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국에 정말 많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신 기자분들이 계신데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전 세계에 한국이 현재 뭘 하고 있는지 널리 알릴 수도 있습니다. 이 정보를 한국 미디어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저희가 장관이라든지 리더들이 해외 순방을 갈 때, 해외 방문을 하게 될 때 기업에서 저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페인에 따라가라, 미국에 따라가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한국 정부가 하는 브리핑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런 미디어 기업들이 저에게 이런 정보를 보낼 리가 없죠. 사실 제가 한국 정부로부터 정보를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종종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런 브리핑 오셔도 됩니다라고 하지만 제가 가서 결국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 행정부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이 정말 글로벌 리더가 되고 싶다면, 그리고 한국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면, 전 세계에 전달하고 싶다면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You want to speak? Yes. 네, 코멘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순방 얘기하셨는데요. 좋은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이야기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외교장관이 호주에 갔다,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에 갔다, 호주에 방문했다. 그렇게 되면 즉각적으로 미디어들은 저희가 이야기할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순방들이 미리 알려집니다. 미리 계획이라든지 혹은 현지 미디어나 외신 특파원들이 이런 한국에 대해 커버할 수 있도록, 보도할 수 있도록 이런 순방 내용이 미리 공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2일에서 3일 정도 시간을 줘서 저희가 보도를 할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만 될 수는 없지만 좀 비판적인 보도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인도태평양 전략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인태 전략 같은 경우는 정말 한국에겐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정확하게 계획이 뭔지는 저는 모르지만 이 전략 같은 경우는 아주 다양한 전 세계 부문을 아우르는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역시 인태 전략에서 잘하고요. 미국도 인태 전략 정말 잘하고 있고요. 일본 역시도 인태 전략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백서도 있고요. 백서를 통해서, 그리고 브리핑도 하고 있고 인터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그런 특파원들과 함께 왜 한국의 인태 전략이 호주에게 중요한지 이런 걸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지 차원에서 아주 큰 그림, 이런 전략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주 현지 차원에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미리 사전에 엠바고가 해제되기 전에 사전에 사실 알려집니다. 인태 전략이라든지 혹은 3일 정도 보도할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메인 보도 자료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주요 글로벌 이니셔티브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국제 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한 그런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님한테 유시기 지국장님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일본 언론은 사실 각종 브리핑에 가장 많이 참석을 합니다. 저희 외교부에서 하는 브리핑에도. 그런데 보면 일본 언론과 일본 정부의 관계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어떤 공보 관행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더 알고 싶어하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좀 공유를 해주실 수 있는지. 네. 일본 정부와 일본 언론사의 언론 간의 어떤 공보 관행이라든지 아, 예. 네, 협조 관계. 일단 한국의 어떤 각 예를 들면 각 정부 부서의 그 기자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일본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그 일본 정부가 예를 들면 일본 외무성이라든지 일본 총리 관저 이런 데서 외신들이 여기 한국처럼 액세스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거티브적으로. 그러니까 일본에서 취재 활동하는 외신들이 일본 정부 그런 부서들의 이 한국처럼 이렇게 액세스는 거의가 아니지만은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도 뭐 여러분처럼 여기 한국에서 외신들한테 더 기회를 달라 뭐 이런 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실은 일본에서는 사실 그 정도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이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걸로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본 그러니까 그 기자실의 그런 어떤 그 폐쇄적인 부분이 그 많이 일본 그러니까 외신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일본의 주요 언론사가 아닌 더 마이너한 그런 언론사들한테도 많이 여태까지 굉장히 많은 그 지적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자실 그런 시스템을 좀 바꾸고 더 여러 언론사는 구별 없이 많이 더 개방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오랫동안 지금 일본에서는 받고 있는데 바뀌지가 않네요. 그거는 어떻게 바꿔야 되지? 저도 제가 답을 좀 드리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Yeah, I guess there's inner. 네, 약간 타성에 젖은 그런 것들이 항상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서비스를 다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약속을 드리지만 저희가 외교 서비스를 크게 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 작년부터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고 말씀하신 액세스 더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최선을 다해서 보도를 직접 하실 수 있도록, 취재를 직접 하실 수 있도록, 다른 언론사 인용하지 않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혹시 청중분들에게 질문이 있으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코멘트가 있으시면 더 해주셔도 됩니다. 혹시 그러면 청중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시다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성분 계시네요.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필립이라고 하고요. 한국 주한 뉴질랜드 대사입니다. 재미있는 관점, 흥미로운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본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께서 다양한 그런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 세계 언론 자유 인덱스를 보시면은 한국,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아오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긴 한데요. 그런 지수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또 해주신 바에 따르면 작년에 박진 외교장관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말씀하신 연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를 계획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지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예를 좀 질문을 드리자면 아무 분이나 답을 주셔도 됩니다. 지난주에 유엔 인권위원회가 주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신장 지구의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일부 정부들이 이 보고서에 코멘트를 하였고 그리고 이것이 국제 언론에 굉장히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놀란 게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보도가 한국 미디어에서는 다뤄지지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코멘트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를 생각해야 될지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합니다. 한중 관계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요. 네, 전 세계 이야기라든지 여러 가지 장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사실 이런 것들이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것과도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사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좌장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뭐 대변인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서 그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답변을 조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다면은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혹시 한 분을 지정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면 괜찮지 않을까? 제가 답변하는 위치가 아니라서 나중에 진짜 개인적으로 1대1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나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100% 공감합니다. 사실 아까 잠깐 저장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하기도 하는데 한국이 좀 더 큰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 말로 다 답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인권 보고서가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거는 굉장히 많은 사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그렇게 스스로를 노출하면서 최초로 목소리를 내고자 하지 않고 있고 아예 대답을 안 한 경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한국에 왔기 전에 예루살렘 중동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계자들이 저를 밤중에 불러서 지금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내러티브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왔을 때 사실 놀란 것이 대변인 역시도 저를 부르지 않았던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바뀌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한국이 이 글로벌 중심에 있다. 그리고 대통령도 그런 중추국가를 꿈꾸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그런 조금 과감한 노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글로벌 사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앞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기 때문에 침묵해 있으면 그 침묵이 오히려 더 관심을 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좌장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또 1대1 답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 말씀하시겠어요? 사실 이게 어떤 충돌이거나 할까요? 서양식의 책임감성 아니면은 공개적인 비판이라던가 선언이라던가 그런 전통이 있고 이 동양 같은 경우에는 조금 폐쇄적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도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마 굉장히 좀 큰 목소리 예를 들어 좀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크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사실 중국이라던가 아니면은 교역량이 지금 200억에 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금 잘 정리해서 가다듬어서 이게 중국의 인권이건 코로나19든 조금 더 가다듬어서 조금 얘기하는 것이 침묵으로 보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외교적인 조금 냉전 상태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이 지금 거의 3년 동안 이 외교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폐쇄성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 같고
누가 효과적으로 얘기를 해야 중국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국가들이 행동을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서양식의 어떤 시각을 한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면도 있지 않나, 좀 시각차를 고려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말을 기반으로 생각해 보면 이 신장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끔찍하죠. 그래서 어떤 보도는 있어야 된다. 그게 공식 보도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는 말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빈살라베가다라고 하고요. 뉴스 에이전시 UAE 사무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까 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이 스스로를 아시아의 리더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한국은 스스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그리고 다른 패널 분들의 얘기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에릭 씨에게 궁금한 게 있는데, 에릭 씨가 아까 지정학적인 대만 그리고 인도의 사태를 언급해 주셨는데 아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한국 역시도 비슷한 사태에 마주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한국도 그러면 마찬가지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한국의 그런 정보의 부재성 때문에 그런 사태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오피니언 리들이, 예를 들어 뭐 한국 영화라던가 음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눈을 사로잡았잖아요. 아시아에서 전 세계적으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오피니언 리더들과 아시아에서 얘기를 해보면은 뭐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사실 그렇게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한국은 그보다는 조금 더 미국이라던가 중국 아니면 일본에 관심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아시아의 리더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 일본이라던가 오히려 중국이 리더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물론 한국이 굉장히 먼 길을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제품이 많이 세계적으로 팔리고 있고 아시아에서도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만, 그 목소리, 아시아에서 내는 목소리, 아시아의 사안에 대한 한국의 목소리를 잘 내지 않는다, 어떤 편을 든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말씀에서 드렸었고,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한국이 조금 더 좀 해야 되지 않나. 그게 뭐 경제적으로 아니면 재정적으로 다른 국가를 원조하는 것이 됐든 아니면은 조금 더 큰 역할을 맡아서 아까 얘기했던 이 공생 그리고 공정과 협력을 위해서 좀 노력한다던가. 그래서 한국이 그런 시각을 알아야 된다. 저도 아시아 사람이다마는 한국 사람이 스스로를 충분하게 아시아 국가라고 인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가 던져보게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만과 그리고 인도를 비교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사실 그게 100% 맞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별로 상황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대만 같은 경우는 현재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임박한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대만의 이미지를 보시면은 완전히 지금 사면이 막혀서 중국의 해군에 더해서 뭐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이라든가 거의 화약고가 되어가고 있는데, 근데 대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주 크게 의견을 개진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국가들을 보고 만약에 공격이 오면은 방어를 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공식적인 그런 대외적인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선제적으로 메시지를 전 세계적으로 전달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강한 의견들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박한 그런 리스크가 있어서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으니까. 반면 인도를 보시면은 뭐랄까요, 조금 중국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슈퍼파워 지역 국가가 중국만큼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더 균형 쪽에 치우쳐서
중국과는 좀 다른 수사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뭐 국토와 그리고 경제와 관련된 그런 면에 더 얽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영구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러 보도들을 보면은 공식 보도라던가 아니면은 공식 활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국이 이제 조금 더 많이 하려는 준비 과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준비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역할 그리고 전 세계 사안에 대한 어떤 참여가 이러한 국가의 꿈에 맞는 수준으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한국도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리고 제 개인적으로 한국이라는 것이 스스로 목소리를 안 낸다기보다는 상황이 너무 다층적이라서 복잡단안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일한 미국의 지역 내 동맹국이고 중국이 이 이웃국으로 있고 사실 제1경제교역국이기도 합니다. 이 한국이라는 것이 뭐랄까요? 굉장히 강대국 사이에 각축전이 벌어지는 그 중간에 있다 보니까 어떤 독특한 복잡성이 한반도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조금 글로벌 중추국가란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고 우리가 이미 준비가 됐으니까 우리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And 더 크게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를 수행해 나갈 겁니다. 답을 이 정도로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성분 먼저 질문하시고 다음에 남성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정말 좋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희가 많은 솔루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번 세션을 들으면서 한국의 접근성 이야기도 해주셨고 정보 옹호 프로그램도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국제 문제들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솔루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누구에게 질문을 하시는 건가요? 패널 분께 질문하시는 건가요? 누구에게 질문하시는 건가요? 아무나 답변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정확한 메인 솔루션, 액세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여쭤보신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좀 과하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보다도 많은 접근성이 필요하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었고 최근 몇 년 동안 개선이 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더 나아질 겁니다. 그런데 많은 외신 기자분들과도 제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오늘 무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사실 두 가지 체계로 나눈 그런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국내 기자들이 외신 기자들보다 좀 정보를 더 받는 그런 경우라고 보는데 다른 국가도 사실 비슷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이 있는 한국 내에서 관심이 있는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국제사회에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꼭 똑같을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사례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 역시도 굉장히 이런 투명한 미국 정부의 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국뿐만이 아니라 그런 영감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남성분 질문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건데요. 인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직접 질문을 드립니다. 한국 정부도 인태 전략을 곧 발표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좀 중국과의 관계 말씀하셨을 때 좀 갈등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한반도는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다라고도 말씀을 하셨고 북한 비핵화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인태 전략에 있어서 갈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쿼드나 미일, 호주가 하고 있는 쿼드라던가 전략적 이것이 인태 전략인 건가요? 혹은 중국과 러시아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게 이해하고 계신 그 좋은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구축하는 것과 상충되거나 갈등이 생기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다자주의적
혹은 다원주의적 지역 기구에 가입할 의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투명성이 그리고 개방성과 포용성이 보장이 된다면 말이죠. 이것이 저희의 기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인태 전략, 참여 전략을 밝힌 이후의 기조입니다. 저희의 전략 같은 경우는 곧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이 전략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에릭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전에 모든 기자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고 발표가 나고 나면 상세 브리핑을 또 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가 저희의 접근법을 각 지역에 맞게, 전 세계 각 지역에 맞게 맞춤화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인태 전략에 포함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지금 시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성분 또 질문 있으시죠? 감사합니다. 모타현이라고 하고요. 독일에서 왔습니다. 저희가 단점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투명성, 접근성, 액세스, 한국 내 외신 기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독일이나 미국과 비교한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셨고요. 근데 서구권을 한번 보면 저희도 많습니다. 문제가 루머에 기반한 보도들도 있고요. 저 근거가 없는 보도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에릭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을 기반으로 이제 질문을 드리려 하는데요. 한국으로부터 서구권이 배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질문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좀 제한적인 그런 좀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 동료분들에 비하면요. 제 생각에는 한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정치의 조합은요. 근본적으로 사람들에게 투표를 독려하고 정치를 재밌게 만들려고 장려하는 겁니다. 정치를 페스티벌처럼 만들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서구권에서는 지금 분열이 너무 많이 있는 거 아니야? 너무 갈라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민주주의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런 종종 있는 민주주의의 위협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보다 더 대가를 많이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투명성에 대한 논의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인 선진국이 되고 있는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다 더 투명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른 국가들이 보다 더 많은 걸 요구할 수도 있고 혹은 자연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더 자유화될 수도 있고요, 국가가.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여정에 있어서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인당 GDP 같은 경우는 일본을 아직은 뛰어넘지는 못한 상황이고 거의 상당히 많은 엄청난 경제 강국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많은 것들을 배울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토론의 건전함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고요. 액세스가 없음에도 정말 놀라운 수준의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말이죠. 제가 정말 놀랐던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지난 대선 선거 기간 때 2,000명의 지지자들이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나와서 홍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전부 다 서로 나와서 걷고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만났는데 안녕하십니까 반갑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문명화된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지난 미국 대선에서는 그리고 지난 선거에서 호주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런 장면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굉장히 듣기 안 좋은 이야기만 오고 가죠. 그래서 한국 내에서 오고 가는 이런 담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국이 전 세계에 더 보여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모두 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의견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액세스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한국이 보다 더 이야기를 하고 보다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식적인 브리핑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좀 기회를 얻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직접 이렇게 뵙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많은 것들을 좀 배울 수 있었고 오늘 세션을 통해서 얻은 것들 꼭 잘
저희 외교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한 견해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가 서비스를 한국 언론, 외신 기자, 외신 언론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노력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청중분들께도 참여 감사드리고요. 모든 질문에 답을 드리진 못했습니다만 세션이 끝난 뒤에 제가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약속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네 분의 패널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유익한 공유의 장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외신 기자의 눈으로 본 동아시아 공존과 협력을 위한 한국의 역할 세션 여기서 마무리를 함께 하겠습니다. 무대 위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더 수고의 박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30분간의 휴식을 취한 뒤에요. 10시 50분부터 다음 세션이 이어집니다. 네, 더욱더 많은 상원과 관심 부탁을 드리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